지금 시간이 2020년 3월 17일.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고요. 오후 10시입니다. 오후 10시. 어, 약속드린 대로 이제 연속해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봉에 대해서 했죠. 봉. 예. 그래서 단일봉. 그죠? 봉 하나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두 개 연속된 봉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연속봉에 대한 개념을 다뤘어요. 그런데 사실 내용만 딱 까놓고 얘기하면 매우 단순해요. 자, 전봉의 저점을 깨면 안 된다. 그죠? 전봉의 저점을 깨면 안 되고, 전봉의 저점을 깨면 그 다음엔 더 작은 봉, 시간적으로 더 작은 봉으로 내려가서 전봉의 저점을 깨지 않는 봉을 찾아서 예, 다시 거래 기회를 만든다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이 가격이잖아요. 가격. 그러면 가격이라는 게 전봉의 저점을 깨느냐, 깨지 않느냐, 그리고 전봉의 고점을 넘느냐, 않느냐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예. 오늘 배울 내용은 그게 핵심이에요. 자, 일단 가격을 분석한다. 그럼 가격을 분석한다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가격을 분석한다라는 말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가격으로 표시되는 보조 지표를 분석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가격의 형태로 표현되는 보조 지표를 분석한다예요. 그러면 가격의 형태로 표현되는 보조 지표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가격의 형태로 표시되는 보조 지표. 뭐가 있을까요? 자, 이동 평균선이 있고요. 그죠? 이동 평균선이 있어요. 이동 평균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동 평균선인데, 이동 평균선이 있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같은 게 있고, 엔벨로프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도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왜 여기서는 볼린저 밴드를 다루느냐? 이제 그게 핵심이잖아요. 왜 많은 가격 지표들이 존재하는데 굳이 볼린저 밴드를 선택했느냐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지표는 사실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거래를 한다. 그죠?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분들이 거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는 거예요. 그죠? 자,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는 것. 예,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싸다와 비싸다에 대해서 정의가 필요해요. 자, 싸다라는 건 저가에 가깝다예요. 예, 비싸다라는 건 고가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한다는 얘기는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판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둘의 차이는 뭐냐? 한국어를 썼느냐, 한자를 썼느냐의 차이예요. 자,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한다라는 건 결국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한다라는 얘기니까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한다 그러면 이해되지 않는 게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알아야 할 건 저가와 고가예요. 즉, 투자자가 거래를 하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저가 정보와 고가 정보입니다. 왜?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면 되니까. 그쵸?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활용하는 가격 지표도 저가 정보와 고가 정보가 들어 있어야 돼요. 즉, 제가 가격 지표로서 활용하는 지표의 기본적인 조건은 저가 정보와 고가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제가 보조 지표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기준. 자, 이동 평균선은 기본적으로 종가를 기반으로 해요. 그죠? 기본적으로 종가 기반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고가를 넣을 수도 있고 저가를 넣을 수도 있어요. 못 넣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종가 이동평균선 5일선, 종가 이동평균선 11선, 종가 이동평균선 21선, 종가 이동평균선 61선, 종가 이동평균선 121선, 고가 이동평균선 5일선, 고가 11선, 고가 21선, 고가 61선, 고가 121선. 그죠? 다시 저가 5일선, 저가 11선, 저가 21선, 저가 61선, 저가 121선. 그거를 한 화면에다 다 갖다 때려 넣으면 복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고가와 저가를 분석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고가와 저가를 분석하려면 고가 이동평균선과 저가 이동평균선을 종가 이동평균선과 함께 같은 화면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배치를 하고 나니 정신이 사나워서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줄이고 싶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그물망처럼 표시하는 게 사실상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컴팩트하게 줄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걸 그냥 합쳐버려요.
자, 그냥 이동평균선을 만들 때 고가 더하기 종가 더하기 저가로 해놓고 이거 그냥 평균을 내버려요. 그냥 귀찮으니까. 자, 이게 뭐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볼린저 밴드예요. 즉 고가 이동평균선, 저가 이동평균선, 종가 이동평균선을 그냥 하나로 합쳐놓은 게 볼린저 밴드라고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여러 개 쓰느니 그냥 볼린저 밴드 하나를 쓰자예요. 예, 이게 볼린저 밴드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볼린저 밴드의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예,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건 평균이란 뜻이에요. 에버리지의 약자입니다. 에버리지. 예, 에버리지의 약자고, 예, 이거는 종가, 그죠? 요거는 고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저가죠. 로우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기간이란 뜻이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요거는 이제 한국말로 표준이란 뜻이고, 이 친구는 이름이 편차죠. 예. 그러면 이 공식만 보면 뭐가 있냐? 자, 종가랑 고가랑 저가를 더해. 그리고 이게 세 개니까 3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해. 예,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 이동 평균해. 그렇게 해서 중심선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2를 곱한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해서 예, 표준 편차 구한 값의 2배만큼 더하거나 빼거나 자 더하면 상단선이 나오고요. 그죠? 빼면 하단선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단선과 상단선 사이에 뭐가 만들어진다?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영역. 이걸 이제 영어로 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간. 즉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은 선의 위치를 가지고 분석하지만 볼린저 밴드는 공간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죠. 그래서 상단선은 고가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하단선은 저가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왜냐? 예, 공식 자체에 고가, 저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단선의 움직임은 고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단선의 움직임은 저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고가와 저가를 포함시켰다. 공식을 외우지 마세요. 예, 공식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래프만 볼 줄 알면 되니까. 고가와 저가를 포함시켜서 평균을 낸 거다. 예, 이게 키고 표준 편차에 의해서 상단선, 하단선이 만들어지는데 상단선은 고가랑 관련이 있고 하단선은 저가랑 관련이 있더라. 예, 이것까지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앞에 내용부터 지금까지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이동평균선에 고가, 저가를 넣어봤더니 선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고가, 저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너무 선이 복잡하니까 줄이고 싶어. 그래서 줄이려고 했더니 볼린저 밴드가 이미 줄여놨어.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공식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면 상단선, 하단선을 가지고 고가, 저가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 이게 볼린저 밴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은 외우지 마세요. 이거 키움증권에 가면 공식 다 나와 있어요. 예, 절대로 어려운 식이 아니에요. 그냥 갖다 베껴 써도 될 정도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가 무슨 특징이 있을까? 그죠? 이제 볼린저 밴드로 넘어갑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존 볼린저가 만든 거예요. 존 볼린저. 네,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어, 이게 표준 편차 공식을 이용한 거거든요. 표준 편차. 그래서 상단선, 하단선이 나오는데, 음, 사실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볼린저 밴드 책을 보면 대부분 이제 피리어드 값을 예, 20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처음에 20을 가지고 해본 거죠. 잘 안 맞아. 예. 그래서 고민을 해본 거예요. 왜 20으로 했는데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안 나오는지. 책에는 다 20으로 해라고 해놨는데 20으로 했더니 그다지 이렇게 좋은 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맞는다 안 맞는다 보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룰이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가설을 세운 거예요. 자, 볼린저 밴드의 핵심은 상단선, 하단선의 수렴과 확산입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볼린저 밴드의 핵심 자체가 수렴 현상과 확산 현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90%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렴과 확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각이에요. 각. 예, 우리가 얘기하는 각도. 이 각도가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자, 볼린저 밴드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수렴과 확산에 대한 룰이고 그 룰의 핵심을 이루는 포인트는 각도더라. 각도. 예, 이게 얼마나 예리한 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전부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예, 20이라는 이 평균치 값을 가지고 각도를 구해봤더니 각도가 안 나와요. 왜냐? 20 기준으로 하면 결국에는 20분의 1만큼만 반영이 돼요. 예. 자, 변동폭의 20분의 1만큼만 볼린저 밴드에 반영이 되니까 엄청 변화가 둔한 거죠. 그래서 어떻더라? 쓰잘데기가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20을 버렸습니다. 이걸로는 각도가 안 나와. 그래서 각도가 정말 잘 나올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게 뻔하잖아요. 자, 5, 10, 20, 60, 120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근데 20이 각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22도 다 각이 안 나와. 그죠? 그러면 12 각도가 잘 나올까요? 5가 각도가 잘 나올까요?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5로 테스트를 했어요. 5로.
5로 테스트를 했더니 각도가 잘 나와요. 아, 5로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20을 기준으로 써왔는데 20으로 쓰는 것보다 5를 기준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완전히 다 바꿔서 볼린저 밴드는 20을 기준으로 쓰면 안 돼. 5를 기준으로 써야 돼.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의 선, 상단선과 하단선이 갖고 있는 수렴과 확산의 현상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평균을 내는 기간이 짧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선이 5로 바뀌었습니다. 5로. 자, 볼린저 밴드의 기간 기준은 5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차트에다 대입해 봤어요. 오, 놀라워요. 근데 안 맞아. 무슨 뜻이냐? 5를 사용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어요.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도는 정말 잘 나오는데 주가랑 부딪히는 일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가 하나 더 있구나. 그죠? 그 사이에 뭐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볼린저 밴드죠. 주가의 볼린저 밴드. 그러면 주가 말고 추세를 타고 갈 때는 주가를 타고 가지 않아요.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지. 예. 그래서 뭘 했다고요? 예. 이동평균선의 볼린저 밴드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나타내는 보조지표가 있어요. 예, 그게 이격도입니다. 이격도. 그래서 볼린저 밴드에다가 이격도를 합친 거예요. 예, 그게 이동평균선의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런데 이 이동평균선은 기본적으로 추세를 보는 도구잖아요. 예, 추세 지표란 말이에요. 이동평균선이. 그래서 추세가 영어로 트렌드예요. 예. 그리고 주가는 그냥 가격이니까 프라이스가 되죠. 그래서 이게 볼린저 밴드가 하나에서 두 개로 늘었잖아요. 예. 늘었는데 구분을 해야 돼서 예. 앞에다가 이건 주가를 반영한 볼린저 밴드고 이거는 추세를 반영한 볼린저 밴드야. 그래서 얘는 P 차트라고 이름을 짓고 얘는 T 차트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제 차트의 이름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냥 얘는 볼린저 밴드야. 그래서 가격을 가지고 만들었어. 그래서 프라이스를 갖고 만든 차트니까 P 차트가 된 거고 밑에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볼린저 밴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랑 이격도랑 합쳐놨는데 그게 이동평균선이란 게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예, 추세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트렌드라는 걸 앞에다가 이니셜을 넣어서 T차트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차트에는 이렇게 P차트, T차트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예, 볼린저 밴드랑 그 다음에 예, 볼린저 밴드랑 이격도를 합쳐 놓은 형태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혀놓고 보니까 상당히 분석하기가 이제 용이해진 거죠. 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볼린저 밴드의 영향을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격도로 만든 볼린저 밴드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움직이더라. 예, 그게 이제 제가 연구를 해서 밝혀낸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볼린저 밴드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확산과 예, 수렴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예, 이 얘기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볼린저 밴드에는 상단선과 하단선이 존재합니다. 하단선. 그죠? 그러면 상단선이 이렇게 아래를 볼 때가 있고 이렇게 위를 볼 때가 있어요. 하단선이 이렇게 위를 볼 때가 있고 이렇게 아래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전부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요거. 자, 이게 중심이에요. 그죠? 그러면 상단선이 중심을 본다는 거는 수렴입니다. 수렴.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건 중심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중심을 바라본다. 하단선이 위를 보는 것도 수렴이에요. 반대로 상단선이 위를 보는 건 확산입니다. 똑같이 하단선이 아래를 보는 것도 확산이에요. 자, 중심을 바라보는 행위는 수렴. 중심이 아닌 바깥쪽을 바라보는 건 확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의미. 예. 요거만 유의미.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확산이 일어나면 분석에서 제외해요. 끝. 예? 확산이 일어나면 분석에서 제외한다예요. 제외한다. 그거 무슨 뜻이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 수렴 구조일 때만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상단선이 아래로 누르면 이건 오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예, 오르지 못하게 하는 거고 이거는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단선이 수렴을 보일 때 매수하고 상단선이 수렴을 보일 때 매도하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볼린저 밴드는 이 그래프가 다야. 이 그래프가 처음이고 이 그래프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상단선이 아래를 보면 아 이제 매도해야 될 땐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하단선이 위를 보면 매수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단선이 아래를 보고 있으면 에이씨 매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상단선이 위를 보고 있으면 아 버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에 90%의 내용은 요 화면으로 끝이에요. 자, 지금 이게 5에 5. 볼린저 밴드 5. 하단선 하죠. 자, 이게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그 다음에 여기가 미래 1. 여기가 미래 2. 이걸 현재 봉, 이걸 다음 봉, 이걸 그 다음 봉.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현재 봉일 때 볼린저 밴드 5 하단선은 수렴이야, 수렴. 그럼 다음 봉에 가면 수렴일까요? 아닐까요?
현재봉, 그죠? 현재봉에서는 수렴 현상을 보이는 하단선이 다운봉에 갔을 때는 수렴일까요? 아닐까요? 모르잖아요. 그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다운봉이 되면 이 선이 수렴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확산으로 바뀌는지 알고 싶어요. 왜? 확산으로 바뀌면 매수할 수 없거든. 예, 도망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했다? 예, 다운봉에 이 선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자, 이게 다운봉에 갔을 때 이 선이 여기 있었다고 가정해보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이쪽으로 내려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나는 이 위치가 여기에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 위치가 여기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리 표시됐으면 좋겠다고. 어디로 가는지. 볼린저 밴드가 어디로 가는지 미리 보고 싶어요, 위치를. 그래서 뭘 했다고요? 미래에 있는 선을 가져다가 땡겨다가 현재에다 갖다 붙였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제가 만드는 선은 뭐냐? 이 선이 다음 봉에 가면 어디에 위치하고 그 다음 봉에 가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난 지금 보고 싶어. 그래서 한계봉 앞에 있는 그러니까 다음 봉이죠. 다음 봉에 있는 위치 값을 땡겨다가 현재 봉에다 표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음 봉으로도 부족해. 그래서 그 다음 봉에 있는 것까지 또 땡겨다가 현재 봉에서 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선이 몇 개다? 3개. 이 선이 볼레인저 밴드 5인데 5가 3개가 있어요. 표시할 때 3개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현재 거 하나, 그 다음에 한 단계 미래, 두 단계 미래. 이렇게 해서 표시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보면, 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복잡해? 딱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데, 그 선이 다음 봉이 어디 있고, 그 다음 봉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 추적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두 단계 앞에 봉을 볼 수 있어요. 두 단계 앞에 봉이 보여. 그래서 아, 이게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 라는 걸 본능적으로 그냥 딱 그래프만 보고도 탁탁탁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 방법을 알면 굉장히 쉽게 그게 파악이 되는데 이게 이제 분석의 원리를 모르면 도대체 저 손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의 이름은 P5라고 정의하고 요 선의 이름은 P4라고 정의하고 요 선의 이름은 P3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예. P4는 P5의 한 단계 미래, P3은 P5의 두 단계 미래, P4의 한 단계 미래입니다. 예. 실제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볼린저 밴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선이죠. 이건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공식은 완전히 달라요. 예, 기존의 볼린저 밴드의 공식과는 많이 다르게 설계가 돼 있어요.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표준 편차 쪽에서 이게 계산하는 게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네, 좀 복잡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프로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죠. 이거를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걸 이따가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아 그렇구나 라는 걸 딱 단번에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했다? 기존의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는 미래를 분석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니 예, 볼린저 밴드 안에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공식을 가공해서
현재 상태에서 다음 뽕과 그 다음 뽕의 상태를 미리 보도록 만들어서 넣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볼린저 밴드를 가져다 쓰기는 했으나 기존의 볼린저 밴드 공식과는 정말 많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볼린저 밴드에 대한 설명은 전부 다 드린 거예요. 이게 다야. 예, 이게 전부 다 설명을 드린 건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봉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자, 우리가 두 개 연속봉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봉에서 두 개 연속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에서 5라는 숫자는 이동평균선 5랑 똑같아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단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단기. 일봉으로 치면 5는 사실 주봉을 뜻하는 거예요. 일봉의 입장에서 5는 5거래일이기 때문에 주봉이잖아요. 일봉의 입장에서 22평은 20거래일이기 때문에 월봉을 뜻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는데 5를 붙여놓으면 이게 주봉상으로 상승해 있는지 하락해 있는지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22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봉으로 봤을 때 이게 상승해 있는지 하락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5는 단기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고 20 이상은 장기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데 쓰죠.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인 상황을 저는 분석하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5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에 이평선 5를 붙여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5라는 숫자를 분석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단기 상황을 분석할 땐 5를 분석하고 장기로 넘어가면 20, 60, 120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두 개 연속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두 개 연속봉. 자, 이 봉이 봉이 이렇게 있어요. 봉이 이렇게 있는데 어딘가에 시가가 찍혔어. 시가. 그럼 이전에 얘기했던 내용은 뭐냐면, 자, 이게 저가가 깨지면 안 좋아. 그죠? 고가를 넘으면 좋대. 고가를 넘으면 좋다고 하고 고가를 안 넘으면 안 좋대. 그 다음에 저가를 지키면 좋고 저가를 붕괴하면 나쁘대. 여기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킬지 못 지킬지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아낸다고요? 볼린저 밴드로. 그죠? 볼린저 밴드를 딱 보고 이 구조만 딱 본 다음에, 아, 이거는 고가를 넘겠다. 못 넘겠다. 저가를 지키겠다. 못 지키겠다.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볼린저 밴드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어디에. 어딘가에 있을 거잖아요. 그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분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상단선이 이렇게 위를 봐. 그죠? 상단선이 이렇게 아래를 봐. 상단선이 이렇게 아래를 봐.
그죠? 상단선이 이렇게 아래를 봐. 1번, 2번, 3번, 4번. 감이 오시죠? 자, 이거는 뭐예요? 확산이야, 확산. 이거는 수렴. 이것도 수렴. 이것도 수렴이에요. 자, 첫 번째. 확산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고가를 넘을 수 있어. 이렇게 그려지면 아, 고가는 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고가의 위치는 여기고 상단선의 위치는 여기에요. 자, 상단선이 고가보다 높죠. 그러면 이것도 아, 고가 넘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고가는 여기 있죠. 그럼 이렇게 된 것부터는 야, 이거 고가 넘기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딱 보면 3번을 보면 야, 이거 고가 이거 아리까리한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4번이야. 이렇게 생기면 이게 엄청 멀잖아요. 무슨 생각 들어요? 이거 고가 못 넘어. 이해되세요? 1번은 와우, 이거 고가 넘겠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2번은 야, 고가는 넘기는 넘겠는데 넘고 나면 조금 힘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3번은 야, 이건 고가를 못 넘을 수도 있겠다. 그죠? 4번은 아, 이건 어려워. 이건 고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고 안다고요? 볼린저 밴드의 형태, 형태와 위치, 각도를 딱 보고 감을 잡는 거예요. 아, 오케이. 어떻게 될지 감 잡았어.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볼린저 밴드의 위치와 각도를 가지고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자, 봉만 봤을 땐 고가를 넘으면 좋고 저가를 깨면 나쁘다고만 얘기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움직였을 때 고가를 넘을지 저가를 깰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볼린저 밴드를 딱 갖다 붙여보면 이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이제 하단선으로 가보자고요. 하단선. 자, 그죠? 1번, 2번, 3번, 4번. 이해되시죠? 음. 요거는 확산이죠. 그죠? 요거는 수렴이고, 수렴이고, 수렴이에요. 이건 뭐다? 관계없다. 예, 관계없다. 그러니까 이건 매수하면 안 돼. 이해되셨죠? 아까 고가를 넘을 거라 그랬잖아요. 1번이. 그러니까 그거는 청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버텨볼 수 있어. 반대로 얘는 이렇게 되면 매수하면 안 돼요. 이거 망했어. 이해되셨어요? 1번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망했다. 끝. 이거는 이제 매수 안 해. 자, 2번은 매수를 할 수는 있는데 저가를 못 지켜. 딱 보면 느낌 오죠? 아, 이게 수렴은 하긴 하는데 저가는 못 지키네. 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봉으로 보면 나빠. 왜? 저가를 못 지키니까. 근데 저 볼린저 밴드를 보면 매수는 할 수는 있어. 근데 저가를 지키지는 못하니까 나쁜 일과 좋은 일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2번은. 자, 3번은 오호, 이거 저가 지키겠는데? 이렇게 되죠. 4번은 야, 이건 저가 안 깨지겠다.
이건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저가가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죠? 2번은 저가가 깨져야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고, 1번은 매수하면 안 돼요. 자, 봉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볼린저 밴드로 해결이 되죠. 봉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볼린저 밴드로는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고가와 저가를 깨지 않는 범위 안에 볼린저 밴드가 들어가 있으면 볼린저 밴드 갖고만 거래를 하셔도 돼요. 다시 전봉의 고가와 전봉의 저가 안쪽으로 수렴하는 상단선과 하단선이 들어와 있다면 활용하셔도 돼요. 단 고가를 넘거나 저가를 붕괴하면 볼린저 밴드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지표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전봉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있을 때 활용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자, 지난번 강의 때 계속 얘기했죠. 매수는 전봉 저점이 깨지지 않는 상황 안에서만 한다. 전봉 저점이 깨지면 안 좋다. 그죠? 그러니까 전봉 저점이 깨지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전봉 저점이 깨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그걸 분석하는 게 내일 배우실 투자 심리도예요. 자, 전봉의 고가와 전봉의 저가 안에서 거래하도록 설계해 놓은 게 볼린저 밴드고요. 그죠? 전봉의 고가 위, 전봉의 저가 아래에서 거래를 할 때 추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지표가 투자 심리도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매수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전봉의 저점이 깨졌는데 매수하고 싶은 경우, 전봉의 저점이 깨지지 않았는데 매수하고 싶은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전봉의 저점이 깨지지 않는 케이스의 매수는 뭘 사용한다? 그냥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깨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같이 전봉의 저점이 깨져도 매수를 하고 싶을 때는 추가적으로 볼린저 밴드 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도도 활용해야 된다. 자, 전봉의 고가를 넘거나 전봉의 저가를 깨는 경우에는 단순히 가격의 룰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간의 룰도 따라가더라. 그래서 그런 경우 시간도 함께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자, 봉에서 시작해서 가격으로 넘어왔는데 봉과 가격 사이에 관계가 있어. 그래서 그 관계를 알면 활용하기 편하단 말이에요. 자, 하단선, 상단선. 자, 상단선이 아래를 봐. 이 선이 강하냐, 약하냐.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하단선이 이렇게 위를 보고 있을 때 이 선이 강하냐, 약하냐. 선을 봐선 절대 알 수 없겠죠. 뭘 볼까요?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퀴즈입니다. 자, 상단선이 강하게 누르는 선인지 약하게 누르는 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뭘 가지고 구분을 할까요? 예, 첫 번째 각도. 예, 인정하겠어요. 각도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각도가 아무리 좋아도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각도가 아무리 좋아도 망가지는 케이스가 있어. 굉장히 예리한 각도로 아래로 누르는데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강한지 약한지 어떻게 아느냐예요. 이격이요? 땡입니다. 땡. 아닙니다. 이격. 아니요.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뭘까요? 의외로 답은 딴 곳에 있어요. 답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찾아다니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메멘토님의 고가 저가와의 상대적 위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다른 곳에 있다고요. 각도 아닙니다. 답은 다른 곳에 있다니까요. 자, 상단선에서 매도를 하는 게 개인이야. 그럼 이거 약해요. 이해하세요? 저 상단선에 딱 닿았을 때 매도를 하고 있는 게 개인이야. 그럼 저거 들려요. 왜? 매수를 기관이나 외국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데 상단선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외국인과 기관이야. 그러면 못 들어요. 못 들어. 그러니까 상단선에 딱 닿았을 때 그걸 개인이 사고 있더라. 야, 그건 못 들어. 근데 개인이 팔고 있더라. 그럼 그건 들어요. 자, 반대로 하단선에 딱 닿았는데 개인이 막 팔고 있어요. 그건 사야 돼. 그죠? 근데 반대로 개인이 막 사고 있어. 그럼 그 선은 망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뭘 한다? 예, 코스피하고 코스피 200 그거 매매 주체 실시간으로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닿았을 때 그것만 보는 거예요. 딱 닿으면 그것만 봐.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그래서 아, 사는 주체가 외국이냐? 그럼 믿어야죠. 근데 사는 주체가 개인이에요. 그러면 그걸 왜 믿어요? 나가리지. 자, 최근에 개인이 계속 샀잖아요. 그러니까 저항만 닿으면 뭐예요? 팔아야지. 하셨어요? 개인이 계속 매수하는데 월봉의 저항, 주봉의 저항까지 가요. 그러면 매도 쳐야죠. 왜? 저항에서 매수하는 게 개인이잖아요. 응? 그건 못 든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푸싸.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저항에 딱 닿았는데 닿는 순간 개인이 막 사고 있어. 개인은 매매 주체를 안 주잖아요, 우리한테. 우리나라는 코스콤에서 매매 주체별 데이터를 나눠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예, 이게 보여. 예.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저항에 닿는 순간 매수 주체가 누구냐, 지지에 닿는 순간 매수 주체가 누구냐가 키예요, 키. 그걸 보고 딱 닿았을 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사고 있어? 그래서 저번에 며칠이에요? 저번에 한번 풋을 중간에 샀었잖아요. 중간에 샀는데 그때가 데이브님이 삼성전자를 팔았을 때, 그때 양봉 났을 때 주봉 저항까지 딱 왔었거든요. 근데 주봉 저항까지 왔는데 개인이 주식을 막 미친 듯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못 오른다. 여기가 끝이구나.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풋을 산 거예요. 그게 12배 갔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오늘까지 빠진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상단선과 하단선의 각도도 중요하지만 저 선에 붙어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코인이 진짜 어려운 건 매매 주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나 그 다음에 다우 같은 경우에도 우리들한테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면 이 짱구를 막 굴려가지고 예,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안 주잖아요. 안 주니까 그냥 선의 각도만을 가지고 어림잡아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루 종일 뭐 한다? 매매 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본다. 그리고 뭐 한다? 선에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 두 가지만 하는 거죠. 선에 닿아야 의미가 있고 선에 닿았을 때 매매 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파악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선에 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저번에 풋 한 번 사고 그 다음에 팔고 그 다음에 풋 한 번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풋을 샀던 자리들은 다 월봉 저항이거나 주봉 저항이거나 그 위에 올라왔을 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올라와서 저항 위에 올라탔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김현숙 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주식 매매하시는 분이면 보통 다들 매매 주체 확인을 하잖아요. 못 해요. 실시간으로 안 줘요. 예? 주식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아마 외국계까지만 제공을 하고요. 외국인 정보가 안 나와. 우리한테 보여지지 않아요. 실시간으로. 장이 끝나고 나서 집계해서 알려주지. 그래서 개별 주식으로 파악하는 건 시차가 생겨요. 그래서 뭘로 한다? 코스피 200, 코스피에서 전체를 퉁쳐가지고 보여주는 정보.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인이 사고 있으면 개별 주식도 사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전체에서 팔고 있으면 개별 주식도 팔고 있다라고 어림잡아서 대응을 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코스피랑 코스피 100이랑 코스닥 지수의 매매 주체의 실시간 정보를 보시라. 그리고 이왕이면 그 데이터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대형주를 거래하시라. 코스닥도 대형주, 코스피도 대형주. 이제 이해하셨죠? 이해되셨죠? 자, 볼린저 밴드에 대한 내용을 한 방에 끝냈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제 진짜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자, 제가 아까 한 내용을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줘야 믿어. 좀 전에 얘기한 건 다 이론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1시간 가까이 떠든 내용은 전부 다 이론일 뿐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제로 그래프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증명할 내용이 뭐냐? 실제로 미래의 위치를 아느냐죠. 그죠? 실제로 미래의 위치를 미리 알고 있느냐예요. 미리 알고 있느냐. 그죠? 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봉만 보자고요. 이 봉.
이 봉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난달이에요. 지난달. 네? 이게 지난달이야. 다음 달은 어떻게 돼요? 다음 달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다음 달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다음 달? 네, 더 크게 해볼게요. 자, 다음 달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게 2월 달이었으니까, 야, 3월 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알 수 있어요? 이 봉을 보고 해보자고요. 예, 책을 읽으면 책에 있는 내용대로 설명을 해요. 그렇죠? 제가 하는 내용은 전부 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는 걸 전부 다 책에다 써놨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이 내용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요선, 요게 A예요. 이게 뭐냐? 요 파란색으로 파란색 굵은 선이 O에 5. 5. 그러니까 이거는 P5죠. 볼린저 밴드 5 하단선. 예. 이게 5예요. 그러니까 굵은 선으로 돼 있는 게 5예요. 파란색이면 볼린저, 빨간색이면 T차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P, 빨간색이 T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굵은 게 5입니다. 굵은 게 5. 그러면 굵은 거에서 안 굵은 거. 그러면 한 단계 미래. 점선. 그럼 두 단계 미래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굵은 게 5. 실선이 4. 점선이 3. 다시요. 굵은 게 5. 실선이 한 단계 미래인 4. 점선이 두 단계 미래인 3이에요. 자, 여기 4죠. 여기 4고, 요 점선이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봉을 기준으로, 그쵸? 한 단계 미래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다음 봉으로 가면 얘는 1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꺾이더라. 오케이? 왜냐면 이 위치로 가니까. 똑같은 위치로. 다음. 자, 이 선은 여기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꺾이더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상방을 보는 수렴을 했는데 이제 확산하더라. 이해되셨죠? 지금까지 수렴해서 매수해도 됐는데 이제 매수하면 작살나더라. 이런 뜻이죠. 언제 알았어요? 2월 달에. 자, 가봅시다. 예? 가보는 거예요. 이건 다, 이 기능이 다 있어. 끝내줘요. 키움에 이미 기본적인 기능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만들어서 보면 돼요. 자, 자, 보세요. 그 위치에 온다니까? 정확하게? 맞죠? 이 위치에 오잖아요. 이해되세요?
짜자자잔, 짜잔. 오, 이게 쉬운데? 쉽단 말이에요. 자, 이게 현재잖아요. 이게 현재인데, 얘가 한 단계 미래라고. 한 단계 미래.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봉이 다음 봉에 가면 여기에 위치한다고요. 이 똑같은 위치에. 이 선은 봉이 바뀌면 이 자리로 간다고요. 이 높이의 자리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높이로 연결하면 각이 나오잖아요. 이거 이해 안 되세요? 자, 현재 선을 기준으로 4가 위에 있으면 그 다음 봉에는 위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죠? 현재 선을 기준으로 4가 밑에 있다는 얘기는 아래쪽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선이 아래쪽으로 꺾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산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다음 봉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위치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더 내려간다고 이렇게. 뭘 할 수 있다? 다음 봉에 하단선, 상단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알아요. 다음 달이 되지 않아도. 그래서 3월 달에는 매수하면 작살 나겠다라는 걸 안 거죠. 이제 감 오세요? 네? 3월 달에는 매수하면 작살나는 형태를 이미 올봉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뭐 했다? 반등할 때 그냥 매도 쳤다. 예, 매수는 안 하고. 왜? 확산이니까. 확산은 거래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구조는 전봉의 저점을 지켜줄 의지가 없을 뿐더러 거래에 관여하지조차 않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지려고 만든 차트예요. 그걸 그냥 보면 아는 거죠. 이렇게. 언제? 2월 달에 이미 알았죠. 이해 되셨어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안 되는데. 예. 이게 코어예요. 예. 볼린저 밴드를 분석할 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280.17 1월 달로 가봅시다. 1월 달로. 자, 이게 1월 달이에요. 이게 1월 달. 자, 이제 2월 달 시가로 갈게요. 280.17이에요. 280.17을 찍어 볼게요. 자, 이걸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보면 조금 더 깔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옆에다 두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를 기점으로 다 아래로 내려가죠. 이해되세요? 이게 뭐라고? 이게 뭐예요? 하단선의 확산이죠. 예? 하단선의 확산. 그죠? 예, 이건 뭐라고요? 매수하면 안 된다. 스톡은 과거를 못 보게 만들어져 있죠. 예, 과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려면 어쩔 수 없이 키움으로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매수할 수 없어. 그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내려가. 얘도 확산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매수할 수 없어요? 얘네는 다 매수 안 돼. 매수가 되는 애는 요 위로 가는 얘와 예, 올라가는 얘 이 두 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라고? 270이거나 274거나. 그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최소한 274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로 와야 매수가 돼. 그죠? 그럼 상단선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시가. 요 위로는 상단선이 누르고 있으니까 매도할 수 있고, 그죠? 274 아래로는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차트로만 보면 2월 달엔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2월 달을 확인해 보자고요. 이게 얼마인지 볼게요. 294, 그 다음에 274, 270 이렇게 보자고요.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294 여기, 그 다음에 270 여기, 예, 그 다음에 274 여기. 자, 이해되셨죠?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자, 294 위에서 매도 친 건 수익이죠. 294 위에서 상단선 위에서 매도 친 건 수익이잖아요. 그리고 274 아래서 매수를 하고 270 밑에서 매수를 한 건 매수가 체결이 됐어. 근데 왜 저렇게 됐냐? 저게 말일날 와서 그래요. 튕길 시간이 없었어. 지지까지는 왔는데 지지를 온 날이 2월달 말일이에요. 그래서 감지를 못했어. 그래서 저대로 죽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상단선도 찍었고 하단선도 찍은 거예요. 그 중간에서 거래한 사람 바본 거예요. 그죠? 매수를 해서도 안 되고 매도를 해서도 안 되는 어정쩡한 자리에서 거래를 하면 스트레스 이빠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예, 매도 칠 거면 상단선 위에서 기다리고 매수할 거면 하단선 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번 달에는 확산이기 때문에 매수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빠진 거 봐요. 예, 스트레스 이빠이 받겠죠? 예, 근데 매수한 물량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월봉에서 매수하라고 하지 말았기 때문에 매수 안 했어요. 끝. 이해되셨죠? 자, 월봉은 매수하지 말래. 예. 근데 월봉은 저항까지 사실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주봉에서 주는 저항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거예요. 월봉이 빠지도록. 그래서 월봉이 쭉 빠져서 빠진 것만 딱 팔고 나오고 매수는 아직 안 하는 거죠. 왜? 월봉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는 띵글이라는 차트예요. 자, 키움은 일일이 숫자를 입력해야 돼.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뭘 했다? 버튼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월봉이 있잖아요. 월봉이 있으면 이렇게 버튼만 바꾸면 예, 자유자재로 볼 수 있어요. 다음 봉 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위치들이 쫙 보여요. 다음 달도 확산이네? 그죠? 다음 달도 확산이잖아요. 위에는 내려와. 아래는 위를 보는 선이 없어. 그러면 이건 올랐다 또 떨어지겠구나. 그죠?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이거는 올랐다 또 떨어지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르면 또 하방을 보는 거예요. 한 요 정도? 250선? 250점 주기? 예. 다음 달에 한 요 정도 오면, 또 하방 봐야지. 예. 끝. 안 올라오면 안 해. 간단하죠? 근데 다음 봉이 보인단 말이에요.
다음 봉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는 현재만 분석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항상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해요. 보세요. 과거로 갔다가, 그죠? 그다음에 현재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그죠? 필요하면 미래로 가요. 예. 그러니까 지표가 어떻게 처음에 생겼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떻게 생겨 있고, 그게 미래로 가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예, 이런 것들을 그냥 버튼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바로 확인하는 거예요. 주봉으로 가요. 지금 봉 이렇게 그리는데 다음 봉 어떻게 생겼는지 딱 그려지잖아요. 보세요. 다음 봉이 그려져 있어요, 이미. 이해되세요? 지금 상태면 다음 봉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 아, 어? 이거 어디서 들은 내용이죠? 아까 들었잖아요. 이거 들으셨죠? 하단선이 있는데 하단선이 저가보다 낮아. 딱 이해되시죠? 이거 이번 주 저가 못 지키는구나. 딱 감이 오잖아요. 이걸 보면 갭상승이 오지 않는 한은 이번 주 저가 못 지키겠다. 그럼 이번 주 저가를 못 지킬 건데 지금 매수할 필요 있어요? 없지. 그죠? 어차피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 깰 확률이 높은데 왜 굳이 매수해요? 매수할 필요 없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이번 주 저가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이 저가보다 훨씬 높은 데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감이 오셨죠? 그러니까 뭐 한다? 현재 봉이 다음 봉에 갔을 때 하단선과 상단선의 위치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저가를 지킬 거냐, 고가를 지킬 거냐, 고가를 넘을 거냐, 저가를 붕괴할 거냐를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고, 예, 대응을 하는 거죠. 그게 이 툴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예요. 자, 오늘 시가를 딱 찍었을 때 이게 과거니까 시가를 찍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죠? 시가를 찍었을 때의 모습인데 보시면 아래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라고요? 이거 하단선이 아래를 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확산. 확산이면 뭐 한다고요? 매수 안 한다고. 예. 그리고 이게 상단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맞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고가가 여기 있어. 그죠? 여기가 상단선의 위치고 여기가 전고예요. 그러니까 상단선의 위치가 하방 수렴인데 전고보다 훨씬 낮게 있으니까 어제 고가는 깬다 못 깬다? 못 깬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단선은 확산, 상단선은 수렴이죠. 중심선을 향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려가겠다라는 의지가 딱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쫙 올라가면서 상단선에 닿았어. 뭐 한다고요? 누가 매수하는지 봐. 그랬더니 개인이 매수하고 있어. 그럼 이거 못 깨. 이제 어떻게 분석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예. 그러니까 갭이 딱 뜨면 볼린저 밴드의 구조를 싹 보는 거예요. 싹 보고 하단선 어디 있고 상단선 어디 있고 각도는 어떻고. 용어 다 있어요. 전부 다 돼 있어요. 책에. 그러니까 이 툴은 그 책을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이 도구, 이 이름이 이제 띵글인데 띵글을 사용하시려면 그 킹덤 오브 차트라는 책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순서별로 다 정의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봉 분석하는 법, 가격 분석하는 법, 시간 분석하는 법, 거래량 분석하는 법, 관계 분석하는 법, 그거 다 챕터별로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에다가 약간 제 생각을 버무려서 책이 훨씬 더 자세하게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예. 이제 가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P차트 용어 다 돼 있을걸요? P차트, T차트라고 용어가 돼 있을 텐데 안 돼 있다고요? 돼 있을걸요? 제가 썼는데 주식 초짜의 가르침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킹덤 오브 차트라는 책은 이 툴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책이에요. 예, 이 툴을 사용하도록. 그래서 이 툴에 맞게 모든 지식들이 그냥 체계적으로 쫙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지표에 대한 설명 없어요. 예, 다른 지표 예를 들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설명도 없고 뭐 MACD나 RSI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몰라요. 저는 제가 공부했고 제가 이해했고 제가 아는 것만 체계적으로 딱 구분해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영웅문 가지고는 분석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하는 도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띵글 툴은 여기에 노아 프로그라고 되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분이 정달님인데 저분한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저희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써보실 수 있어요. 돈 안 내시고 3개월 동안 충분히 써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서 실제로 띵글 툴을 그냥 써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책을 보시면서 이게 검증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예, 검증을 해보시려면 완전히 과거 데이터는 띵글로는 제공하지 않으니까 영웅문 걸로 하시면 되고요. 예, 영웅문 자료 데이터는 원하시면 드리고 설치를 못하시면 설치도 해드려요. 그리고 그게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띵글을 쓰시겠다. 그러면 띵글을 신청하시면 3개월 동안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인증키 드려요. 그러면 쓰시면 돼요. 키움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고 띵글은 별도의 프로그램이에요. 예, 별도로 만든 거예요. 근데 띵글도 별도라고 보시면 되죠. 아셨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가 띵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 보시면 어,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안 써요. 띵글이 훨씬 낫죠. 음,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검증하는 데는 불편해도 띵글이 훨씬 편해요. 키움이 불편해요. 키움 쓰다가 띵글 쓰면 키움으로 안 가요. 예, 진짜 불편해. 왜냐하면 장중의 미래를 보고 싶잖아요. 키움은 안 돼. 키움은 미래로 갈 수가 없어. 근데 띵글을 누르면 바로 미래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30분 봉을 딱 보고 있는데 다음 봉 지지저항 보고 싶어. 안 돼. 키움은 안 돼요. 근데 띵글은 버튼 딱 누르면 동시에 움직여요. 현재 봉하고 다음 봉하고 같이. 그래서 분봉 볼 때는 최고예요. 왜냐하면 앞봉이 같이 보이니까. 지금 봉을 그리면 매수가가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지를 그냥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 잡을 땐 최고예요. 일봉은 소용이 없어. 왜? 일봉은 내일 아침에 가면 갭하락을 하든 갭상승을 하든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매수가를 설정해 놓는다고 해도 내일 아침에 달라지잖아요.
근데 분봉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30분봉, 60분봉, 120분봉, 240분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미리 다음 봉이랑 같이 딱 보면 매수가가 보여요. 아, 이대로 끝나면 나 다음 봉에서 얼마에 사야 되지? 그게 계산이 됩니다. 예, 그런 게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상 가격 있죠? 예, 그걸 이렇게 보면 가격이 뜨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딱 세팅하면 그 봉에 맞는 예, 지지와 저항, 상단선과 하단선이 있는 위치한 값을 얘가 자동으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숫자로 표시해줘요. 얼마, 얼마, 얼마. 예, 그래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하셨죠? 예.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내일은 드디어 이제 투자 심리도를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투자 심리도는 다 잊으셔야 돼요. 예, 전혀 다르고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방대해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라는 그 지표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 간단해요. 초보가 프로그램에 숙련되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툴은 이틀이면 돼요. 툴은. 근데 이론을 아셔야 되잖아요. 예. 이론을 배우는 데는 최소한 1개월 이상 걸립니다. 1개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기본적인 이론이 잡혀야 이 도구를 썼을 때 의미가 있어요. 툴은 그건 숙달되는 거.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한 달이면 돼요. 근데 들어오면 뒤죽박죽일 거 아니에요. 자, 일반적인 보조지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내용만 보여줘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보조지표는 여러분들이 딱 보고 싶은 대로만 보게 돼 있어. 그래서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은 안 보여요. 근데 이 툴은 다 보여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것도 보여주고 하락할 수 있는 것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머리가 엄청 아파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계산해야 되거든.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확률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최소한 6개월은 걸려요. 지식을 받아들이는 건 한 달. 그 지식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혜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최소 5개월. 예, 최소 5개월.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달라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시작하거든요. 6개월이 지나면 아, 저렇게 이해하면 되는구나가 되잖아요. 1년이 지나면 맞짱 떠요. 몇몇 분이 그래요. 맞짱을 떠. 그러니까 대화를 해요. 너 그렇게 보고 있어? 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는 상대방이 보시는 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훔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미처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따라가요. 음. 그러니까 초기 단계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단계잖아요. 배우는 단계에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새로운 거니까 배워야 되는데 그 단계를 지나가면 이제 습득이 돼요. 습득. 아, 이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석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석해. 해석해야 되는 그 구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단계를 지나면 이제 맞짱 뜨는 단계가 온다니까요. 막 따져요. 따진다고. 예. 이런 상태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게 맞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계산하는 거죠. 예, 돈도 계산하고, 지지 저항값도 계산하고, 시간도 계산하고, 예, 그러면 이제 서로 의견을 막 교환해요. 이제 그런 단계가 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씩 생겨나요. 그런 분들이 매매일지 올리시는 거예요. 제가 사인을 줬냐? 아니요. 저희는 사인을 안 줘요. 예, 저희는 리딩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리딩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단지 저는 저대로 거래를 하는 거고 그분들도 그분들대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단 제가 거래할 땐 제 거래 정보를 보여드려요. 예? 저 하방 보고 있어요 하고 하방일 때는 하방을 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따라 내가 하방을 해 말어. 그럼 어떤 분은 안 하고 어떤 분은 하고 어떤 분은 100원 하고 어떤 분은 만 원 하고 어떤 분은 100만 원 하고 어떤 분은 1000만 원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자기가 청산하고 싶을 때 청산하고 잘못돼서 물렸을 때는 물렸으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론이잖아요. 습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습득이 돼.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탐험대라는 걸 운영하는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거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막 그분들끼리 막 이제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사냐, 파냐,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제 그런 구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거래할 일이 없어요. 그럼 아무 얘기 안 하고 놀다가 이제 시간 가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거래를 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전에 이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책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를 그냥 계속 제공하는 거죠. 보라고. 그래서 관심 있으면 해보시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할 필요 없어요. 왜? 관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탐험대라는 건 저희는 연회비를 받잖아요. 저희는 연회비를 받아요. 근데 연회비가 10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 돈 벌 자신 있으면 오시라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이 방에 있어서 10만 원을 벌 수 있어. 그럼 오시면 돼요. 근데 나 10만 원 벌 자신 없어. 그럼 오시지 마세요. 예. 1년 동안 한 번만 거래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 번 거래해서 10만 원 벌 수 있으면 연회비는 공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와서 노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수다도 오고 가지만 거래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근데 그런 정보들을 가져다가 다른 데 쓰셔도 돼요. 거래를 다른 데다 해도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전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를 사도 되는 거고요. 왜? 지수가 오르면 같이 다 오를 거니까.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론을 계속 배포해요. 그냥 무의미하게 계속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배우면 좋아. 나쁘지 않아. 그죠?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배우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이 필요하니까 책을 만든 거고요. 책은 인쇄비가 들어가고 또 제작비도 들어가고 또 배송하는데 배송비도 들어가요. 포장도 해야 돼. 그러니까 책은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단 동영상은 싹 다 공짜예요. 그죠? 동영상 싹 다 공짜예요. 그걸 돈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서 답답한 건 동영상으로 푸시라고 지금 제공하는 것만 300개, 400개 정도가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라서 보시면 돼요. 시황 자료를 보고 싶으면 시황 자료를 보시고 그거 아니야. 나는 시황 자료 말고 정말 이렇게 이론에 대한 게 필요해. 그럼 이론 찾아서 보시면 돼요. 같은 내용으로 다른 강의가 한 3세트, 4세트 정도 있으니까 본인 의지에 따라 필요한 강의를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어봤는데 이거 나 해볼 만해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미팅글이란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해야 돼요. 왜냐?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 놓은 게 이 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툴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툴을 쓰시고, 아, 나 이제 거래해 볼래? 그러면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 이제 거래해 보겠다. 그러면 거래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경험담도 들으시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거래도 해보시고 그러면 돼요. 단, 저희는 거래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는 정말 뜨문뜨문합니다. 3시간짜리도 있고요. 5시간짜리도 있고 4시간짜리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예. 편하신 대로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영상 강의는 일단 여기서 녹화는 종료를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